그 감정 기억나? 모든 게 끝난 뒤에 찾아오는 그 참담하고 차가운 감정. 모든 게 끝나고 마지막 말이 오가고 가면이 벗겨진 뒤 너 혼자 남아 귀를 멍하게 하는 진실만이 남았을 때.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거의 비웃듯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비명이 메아리 치듯 울려 퍼지는 거야. 네,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던 거지. 어색한 침묵의 순간마다 내게 속삭였어. 너무 매끄러운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리게 만들었지.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어. 수백 번이나 신호를 보냈고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빨간 깃발들을 수도 없이 내보냈지만 넌 듣지 않았어. 넌 변명을 했지. 그저 피곤해서, 오늘따라 운이 안 좋아서, 내 두려움 때문이거나 과거의 안 좋은 경험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 오직 사실과 증거만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자라난 너의 이성적인 마음이 매번 이겼지. 그 마음은 증거를 요구했고, 논리를 요구했고, 확실한 이유를 요구했어. 그리고 직감은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확신밖에 가진 게 없었지. 이건 거의 모든 여성이 익숙하게 겪는 비극이야. 내 안에서 가장 현명하고 오래된 부분이 쫓겨나고 편집증적이거나 트라우마 때문이거나 히스테릭하다고 낙인 찍히는 내적 분열의 비극이지. 넌 내 감정보다 그의 말을 더 믿었어. 그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네 영혼이 느낀 진실보다 더 믿었지. 그리고 이런 자기 배신의 대가는 단순히 마음이 부서지는 것만이 아니야. 그건 네 안에 있는 내적 나침반에 대한 신뢰를 잃는 거지. 만약 내가 네 직감이 신비한 기벽도 우연도 상상 속의 산물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만약 그게 자연이 내 정신에 심어준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내비게이션 도구라면 어떨까? 인간 영혼의 깊이를 탐구한 위대한 탐험가 칼 구스타프 융은 이 현상을 연구하는데 수십 년을 바쳤어. 그리고 그는 현대 심리학이 이제서야 조심스럽게 인정하기 시작한 결론에 도달했지. 직관은 사고, 감정, 감각만큼이나 실제적이고 중요한 네 가지 근본적인 심리 기능 중 하나야. 융은 직관이 단순한 육감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 직관은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정보를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모른 채 그냥 아는 능력이 바로 직관이지. 이건 융이 자기 셀프라고 부른 것, 즉 모든 것을 보는 진정한 온전한 눈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야. 반면에 내 자, 즉 의식의 눈은 퍼즐의 아주 작은 조각만 볼 수 있을 뿐이지. 관계에서 직관을 무시하는 건 일부러 나침반을 부숴버리고 폭풍우 치는 바다에 배를 띄우는 것과 같아. 남의 흐름에 휩쓸려 떠돌고 남의 조종에 휘말린 폭풍에 갇히며 결국 내 영혼이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던 쓰라린 현실의 암초에 부딪힐 위험을 감수하게 될 거야. 오늘 우리는 너 안에 있는 지혜의 근원으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할 거야. 우리는 직관에 대해 말만 하진 않을 거야. 직관의 언어를 해독하고 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됐는지 이해하며 무엇보다 다시 그걸 신뢰하는 법을 배울 거야. 이 여정은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구석까지 들여다볼 용기를 요구할 거야. 하지만 그 보상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해. 진실과 거짓, 사랑과 환상, 내 길과 남의 길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야. 이제 내 나침반을 되찾을 준비가 됐니? 그럼 시작하자. 진실 첫 번째. 직관은 감정이 아니라 침묵이야. 우리가 저지르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실수는 직관을 강한 감정과 혼동하는 거야. 불안, 두려움, 질투, 절박한 희망. 이런 것들은 모두 아주 시끄럽고 격렬한 상태야. 이 감정들은 소리치고 주목을 요구하며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 하지만 직관은 거의 항상 속삭이듯 말하지. 융은
정신이 균형을 추구한다고 가르쳤어.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대개 실제든 상상이든 위협에 대한 자아의 반응이야. 두려움은 과거 트라우마의 메아리야. 불안은 이런 트라우마가 미래에 투영된 거지. 이 감정들은 과거의 경험과 논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이 감정들은 시끄럽지. 직관은 전혀 다른 곳에서 온다. 직관은 내면의 평화, 즉 자아가 잠잠해지는 그 고요함 속에서 태어난다. 한 상황을 상상해봐. 네가 한 남자를 만난다. 그는 매력적이고 성공적이며 모든 말을 완벽하게 해. 내 머릿속은 기뻐하지. 여기 있네. 완벽한 사람이. 희망이라는 감정에 자극받은 네 마음은 설렌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아래 깊은 곳 어딘가에는 이상하고 거의 느껴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 서늘함이 느껴진다. 뭔가 이상하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다. 불안도 아니다. 그저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평온함이 있을 뿐이다. 그게 바로 직관의 목소리다. 이제 또 다른 상황을 보자. 네가 이상형에 딱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그는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는 너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거나 하지 않는다. 내 머릿속은 위험해. 도망쳐라고 소리친다. 내 친구들 모두 그가 내 타입이 아니라고 동의한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널 사로잡는다. 하지만 이 모든 공황의 층 아래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함과 평온, 그리고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이상한 인식의 감각이 느껴진다. 이것 역시 직관의 목소리다.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융은 에너지의 질에 주목하라고 말할 것이다. 감정, 두려움, 공황, 황홀감은 항상 강한 에너지를 띈다. 이런 감정들은 내면의 긴장을 만들고 너를 서두르게 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이런 감정들은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직관적인 충동은 경고를 담고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차분하다.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명확함과 확신의 성질을 지닌다. 그것은 아는 것이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고 내면의 갈등도 일으키지 않는다. 관계에서 이런 혼동은 치명적이다. 두려움에 이끌리는 여성은 자신이 배운 안전함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은 적합한 파트너를 밀어낼 수 있다. 그녀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직관적인 경고로 착각할 것이다. 반대로 열정적인 사랑에 눈이 멀었거나 사랑받고 싶은 절박한 욕구에 사로잡힌 여성은 옆에 있는 사람이 비어있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위험하다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내면의 앓음을 무시하게 된다. 그녀는 아드레날린을 사랑으로, 직관의 목소리를 비관주의로 착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침묵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멈춤을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선택의 기로에 서거나 상황을 판단하려 할 때 분석의 소용돌이나 감정적 반응에 휩쓸리지 마라. 멈추고 깊게 3번 숨을 들이쉰 다음 자신에게 이렇게 묻지 마라. 이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느끼지? 도 아니다. 대신 이것에 대해 나는 무엇을 알고 있지? 라고 물어라.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내면에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 그 앓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허락하라. 그 답은 말이 아니라 이미지, 신체 감각, 혹은 단순하고 명확한 예 아니오로 올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소음과 당신 영혼의 음악을 구분하는 첫걸음이다. 진실 2번째, 당신의 직관은 웅덩이가 아니라 바다에서 온다. 이성적인 마음은 당신 개인의 삶에서 얻은 사실들에 기반한다. 당신이 겪고, 보고, 읽고, 살아온 모든 경험, 지식, 기억이라는 개인적인 웅덩이일 뿐이다. 이것은 매우 제한된 양의 데이터다. 융이 이해한 바에 따르면 직관은 경계 없는 바다, 그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과 연결되어 있다. 집단 무의식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모든 인간 경험의 저장소로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것이다. 그 안에는 영웅, 현자, 트릭스터, 위대한 어머니와 같은 원형, 보편적인 이미지와 행동 패턴이 담겨 있다. 이것은 인간의 운명이 담긴 고대의 도서관이다. 당신의 직관은 이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을 몇 분 만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이력을 알지 못해도 집단 무의식과 연결된 당신의 직관은 그들이 구현하는 원형을 즉시 알아챈다. 당신은 한 남자를 보고 포식자라는 느낌을 받는다. 당신의 이성은 반박한다. 왜? 그는 정말 친절한데 꽃도 가져왔잖아. 하지만 당신의 고대 직관은 이미 수천 년 동안 포식자가 자신을 피해자나 구원자로 가장해 당신을 안심시키려는 가면을 꿰뚫어 본 것이다. 혹은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깊고 설명할 수 없는 신뢰를 느끼기도 한다. 이성은 다시 한번 당황한다. 우린 만난 지 겨우 5분밖에 안 됐는데 이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하지만 당신의 직관은 그저 충실한 동반자나 보호자의 원형을 알아본 것뿐이며 이런 알매는 논리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연애에서 여성의 직감이 자주 옳게 드러나는 이유다. 남자는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고 적절한 말만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융에 따르면 그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 완벽할지라도 직관은 그 가면을 꿰뚫어 본다. 직관은 역할이 아니라 본질을 본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깊은 원형적 차원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본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할 때 본질적으로 당신은 내 작은 개인적 경험의 웅덩이가 보편적 지혜의 대양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셈이다. 당신은 빙산의 아주 작은 꼭대기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 하지만 당신의 직관은 그 밑에 숨겨진 거대한 부분까지 모두 본다. 뭔가 그 사람에겐 특별한 게 있었어. 뭐라고 설명할 순 없지만 이런 말을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정보가 당신의 개인적 경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서 왔다는 확실한 신호다. 마음은 자신의 기록에서 그에 해당하는 파일을 찾지 못하니 그것을 무효하다고 선언한다. 이 연결을 강화하려면 상징과 꿈의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라. 융은 이것들이 무의식의 직접적인 언어라고 여겼다. 누군가를 만난 뒤에 뱀이나 거미 혹은 탁한 물에 대한 꿈을 꾼다면 그저 말도 안 되는 일로 치부하지 마라. 당신의 무의식이 원형적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태양이나 맑은 호수, 튼튼한 나무를 꿈꾼다면 그것은 조화와 신뢰의 신호다. 꿈과 연상 일기를 쓰기 시작하라. 그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그저 당신의 잠재의식이 특정 인물과 어떤 이미지와 상징을 연결하는지 관찰하라. 이 상징적 지도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의 나침반이 데이팅 앱의 어떤 프로필보다도 훨씬 더 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진실 세 번째. 논리는 당신의 직관을 가장 교묘하게 방해하는 존재다. 이제 만약 당신의 마음, 즉 자아가 뛰어난 거짓말쟁이라면 무엇이든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된 역할은 현상 유지를 하고 익숙한 세계관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직관은 종종 이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는 정보를 가져오고 그때 자아는 모든 방어 기제를 가동한다. 상상해보라. 당신의 직관이 이 사람이 너를 속이고 있어 라고 말한다. 이 사실은 당신의 삶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것은 당신의 안락함, 미래에 대한 계획, 사회적 지위를 위협한다. 그럼 당신의 변호사 같은 머리는 무엇을 할까? 즉시 합리화라는 과정을 시작한다.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증거가 어디 있어?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 탐정을 고용했어? 아니지? 그럼 그냥 네가 괜히 의심하는 거야. 지난번에도 네가 틀렸던 거 기억나지? 또 이렇게 말한다.
아마 그는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한 거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 의심하지 말고 이해하고 지지해줘야지. 이제 머릿속에서는 또 이렇게 말한다. 그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봐. 반지도 줬잖아. 엄마한테도 소개시켜줬고 그런 사람이 바람을 피울 리가 없어. 마음은 사실에 집착한다. 특히 자신이 바라는 현실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에 더더욱 그렇다. 논리적인 주장들로 뚫을 수 없는 요새를 쌓아 올리고 직관의 조용한 속삭임은 그 벽을 결코 뚫지 못한다.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때다. 당신은 단순히 듣지 않은 게 아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논리로 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억눌렀다. 융이라면 이것이 사고 기능과 직관 기능 사이의 고전적인 갈등이라고 말할 것이다. 서구 문화에서는 사고가 일종의 숭배 대상처럼 떠받들어진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분석하고 증명하고 정당화하는 법을 배운다. 반면에 직관은 신뢰할 수 없고 거의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거의 항상 논리의 편을 든다.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한 여성이 논리적으로 그는 술을 안 마실 때는 좋은 아빠야. 변하겠다고 약속했어.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겠어? 라고 생각하며 수년간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산다. 그녀의 직관은 처음부터 그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합리화라는 성벽이 너무나도 견고했다. 한 여성은 논리적으로 그의 외적인 성공과 거창한 제스처에 매료되어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시작하지만 그녀의 직관은 처음부터 그 겉모습 뒤에 있는 차가운 공허함을 느꼈다. 이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직관적 글쓰기를 연습해보라.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설명할 수 없다면 펜과 종이를 들어라. 맨 위에 내 직관은 내를 알고 있다라고 써라. 그리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편집하거나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써내려가라. 내 직관은 그의 미소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다. 그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사실은 통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와 함께 있을 때에 침묵이 평화로운 게 아니라 무겁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직관적인 지식을 종이에 적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그 지식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당신은 그것이 존재할 권리를 주고 논리적 사고의 폭정에서 해방시킨다.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나침반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면 그 정확성에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잘못된 건 오직 당신 머릿속에 지나치게 열성적인 변호사뿐이었다. 진실 네 번째, 당신의 그림자가 신호의 잡음을 만든다. 이제 용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모든 성격의 부분들이다. 우리의 두려움, 억압된 욕망, 트라우마, 분노, 질투 등이 그것이다. 그림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나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융의 말처럼 직관의 맑은 신호를 잠식하는 강력한 잡음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관계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 예를 들어 당신의 그림자 깊은 곳에는 혼자 남는 것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이 인정받지 못한 채 자리 잡고 있다고 해보자. 이 트라우마 때문에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떤 관계든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사소한 일, 예를 들어 남자가 바로 답장을 하지 않거나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그 불안감을 잘못해서 직관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당신은 왠지 그가 나를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감지하는 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그림자 트라우마다. 이것은 실제 위험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자기 이상 현상에 반응하는 고장난 기구일 뿐이다. 혹은 반대로 당신의 그림자는 억눌린 공격성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럴 경우 당신은 모든 남자에게서 뭔가 수상한 점을 보게 된다. 가장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조차도 당신에게는 의심스러워 보일 것이다. 당신의 직관은 침묵하겠지만 당신의 그림자는 모든 남자는 거짓말쟁이야. 그를 믿지 마. 라고 소리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당신은 그림자의 투영을 직관의 목소리로 착각하게 된다. 융은 우리가 그림자를 통합하기 전까지는 자신이나 타인을 명확하게 볼 수 없다고 확신했다. 통합이란 두려움이나 분노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그래, 나는 남자를 믿지 못한다. 이것은 내 일부이고 내 과거의 결과다. 그림자를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면 더 이상 그림자가 뒤에서 당신을 조종하지 못한다. 당신은 점점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내 두려움이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차분한 알미다. 이것은 내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반응이고, 이것은 내 직관에서 온 명확한 신호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감정은 내 안에 어디에서 오는가? 당신 안에 여러 인물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작은 겁쟁이 소녀, 냉소적이고 상처받은 여성, 현명하고 차분한 어른이 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당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도 트라우마를 입은 부분의 목소리일 것이다. 차분한 확신이 느껴진다면 비록 그것이 불편한 진실을 가져오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현명하고 직관적인 본질의 목소리다. 그림자와의 작업을 멈추지 마라. 이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지만 그 존재를 단순히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소통의 통로가 맑아진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게 되고 자신의 전체 인격과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당신의 나침반은 내면의 폭풍이 아니라 진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한다. 진실 5번째. 당신의 몸은 직관의 공명기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한다고 익숙하게 여기지만 융은 많은 고대 가르침들처럼 몸과 정신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당신의 몸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다. 몸은 현실의 가장 미묘한 진동까지 감지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민감한 도구다. 직관은 아주 자주 바로 몸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다. 직감이 온다. 가슴이 불안하다. 소름이 돋는다. 같은 표현들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이것들은 몸이 직관적인 정보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묘사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몸은 합리화할 수 없다. 그저 반응할 뿐이다. 당신은 데이트를 하러 간다. 그 남자가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당신은 어깨가 저절로 긴장되고 명치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는 걸 느낀다. 이건 당신의 몸이 위험 불신이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매료될 수 있지만 몸은 이미 진단을 끝내고 결론을 내렸다. 혹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호흡이 깊고 차분해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가슴의 따뜻함이 느껴진다. 당신의 몸은 안전, 조화, 우리 중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런 신호를 무시할까? 우리는 머릿속에만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커피, 술, 약, 그리고 끊임없는 바쁨으로 몸의 신호를 묻어버린다. 우리는 몸을 영원히 깃든 신성한 그릇이 아니라 연료를 채우고 수리해야 하는 기계처럼 대한다. 융은 이것이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비극적인 분열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마음과 몸을 분리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의 원천 중 하나를 스스로 빼앗아버렸다. 관계 속에서 이것은 끊임없이 드러난다. 한 여성이 자신을 억압하는 남성과 함께 살면서 만성 두통이나 소화 장애를 겪기 시작한다. 그녀의 몸은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의식에 알리기 위해 비명을 지르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원인을 관계가 아닌 다른 데서만 찾으려 한다.
한 여성은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지만 그 원인을 직장 스트레스 탓으로 돌릴 뿐 자신의 몸이 에너지 흡혈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 연결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루에 여러 번 바디 스캔을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1분 정도 멈추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훑어보라. 어디에 긴장이 느껴지는가? 어디가 차가운가? 어디가 따뜻한가? 어디에 가벼움이 있는가? 그저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라. 그리고 관계에서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떠올릴 때도 똑같이 해보라. 그 사람을 생각해보라.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목이 조여오는가?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몸 전체에 기분 좋은 이완의 물결이 밀려오는가? 당신의 몸은 당신만의 거짓과 진실을 감지하는 탐지기다. 몸을 믿어라. 머리로는 예스라고 해도 몸이 노라고 강하게 외친다면 언제나 예외 없이 몸의 신호를 믿어라. 몸의 지혜는 당신의 자아가 만들어낸 모든 논리적 구조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정직하다. 6번째, 직관은 공간과 침묵을 필요로 한다. 당신의 직관적 소통 채널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호에 맞춰진 아주 민감한 라디오, 수신기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신호를 들으려면 다른 모든 소음원을 꺼야 한다. 현대사회는 귀를 멍하게 만드는 소음의 세계다. 스마트폰 알림, 끝없는 뉴스피드, 친구들의 의견, 인터넷 전문가들의 조언, 사회의 요구, 연인의 기대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정보의 흐름 속에 있다. 이런 소음의 혼란 속에서는 직관의 조용한 속삭임을 듣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융은 내향성을 성격 유형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는 필수적인 실천으로서 크게 옹호했습니다. 그는 모든 가장 중요한 발견과 변화는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성들은 종종 관계 문제를 친구들과 끝없이 이야기하며 해결하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물론 지지는 중요하지만 10가지 다른 의견은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만듭니다. 당신의 친구는 자신의 경험이라는 렌즈로 상황을 바라보고 어머니는 자신의 두려움이라는 렌즈로, 유튜브의 심리학자는 그들의 이론적 개념이라는 렌즈로 바라보지만 오직 당신의 직감만이 당신에게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관계에 대한 가장 명확한 통찰이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는 걸 눈치챈 적 있나요? 휴가 중이거나 이별 후이거나 혹은 그냥 욕실에 1시간 동안 틀어박혀 있을 때 말이죠. 왜일까요? 그건 바로 소음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남의 의견을 곱씹는 걸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가 마침내 들릴 기회를 얻게 되죠. 관계에서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파트너와 끊임없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서로의 에너지장이 뒤섞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끼고 그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이런 상태에서는 그가 어디서 끝나고 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기적으로 보정이 필요하고 그 보정은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꼭 필요한 심리적 위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최소한 시간이라도 완전한 침묵과 고요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약속을 스스로와 잡으세요. 휴대폰도 책도 음악도 없이 그냥 공원을 산책하거나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시간의 목적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그리고 생각이 물전 속의 침전물처럼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맑아진 상태에서 당신은 내면에 나가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분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계의 모든 단계마다 모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친구에게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묻기 위해 전화를 거는 대신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조용히 앉아 직관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의 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지?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라고요. 그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은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내놓는 복잡한 이론들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정확하며 때로는 냉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외부의 조언이 아니라 내면의 침묵에 있습니다. 그 침묵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공간이 당신을 지식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7번째 진실.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기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직관과 감정의 차이, 집단 무의식과 신체 신호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가장 용감하고 혁명적인 한 걸음을 내딛어 신뢰의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그저 이론에 불과합니다. 즉, 직관을 신뢰한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의 삶을 모든 외부 권위보다 우선시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말보다, 사회의 의견보다, 친구들의 조언보다, 심지어 당신 자신의 논리적 주장보다도 말이죠. 이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주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그 누구나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더 신뢰한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융은 심리적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를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되고 온전하고 나눌 수 없는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화의 길은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직관이야말로 당신만의 독특한 길을 보여주는 내면의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편의를 위해,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해, 당신을 파괴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직관을 무시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게 작은 배신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 환상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러한 작은 배신들이 쌓이면 내면이 깊이 침식되고 자기 존중감을 잃게 되며 결국에는 우울증에 이르게 됩니다. 직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죠. 왜냐하면 세상에 내세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남자를 직관에 따라 떠날 때 세상은 왜 그 사람은 널 그렇게 사랑했잖아 라고 물을 것이고 당신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이게 나에게 옳은 일이라는 걸 그냥 알아라고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 때문에 수익성 좋은 제안을 거절할 때 논리는 너 미쳤어라고 소리치겠지만 당신의 영혼은 평온할 것입니다. 직관을 신뢰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근육과도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식당에서 음식을 고를 때, 집에 가는 길을 선택할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그 직관을 믿어보세요. 조용한 그 목소리를 따라 선택하고 그것이 옳았다는 걸 확인할 때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를 들어 파트너를 선택하거나 관계를 끝내거나 진로를 바꿔야 할 때 이미 당신은 그 나침반을 믿을 경험과 용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의 직관은 당신의 행복을 망치려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충실한 동료이자 수호천사입니다. 직관은 때로 어둡고 힘든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직관은 때로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항상, 정말 항상 당신의 진정한 본질, 온전함, 그리고 진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직관을 믿고 쌓아 올린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관계에는 의심이나 불안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조종이나 속임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것들을 단번에 꿰뚫어 보니까요. 그 안에는 깊이와 정직함, 그리고 평온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파트너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 조용한 속삭임이 들릴 때 무시하지 마세요. 멈추고 귀 기울여 듣고 비록 그 말이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감사하세요.
그건 당신의 영혼이 간절히 당신을 보호하고 집으로 이끌려는 목소리니까요. 당신의 직관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야 할 선물입니다. 버려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그 힘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과 신성한 동맹을 맺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 전체와 모든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명확함과 깊이,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갈망하는 진정성을 얻게 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침반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저 그 나침반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믿으세요. 집으로 가는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